이번에는 김성애 소장이 준비한 판도라로 넘어가 보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난파 위기에 김기현호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난파 위기가 오면 반드시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선상반란. 선상반란의 주역은 공공공이 될 것이다. 뭡니까? 김 의원님 짐작하세요? 수도권이 될 것이다. 수도권의 출마 희망자 내지는 수도권 의원들 의원님 포부를 밝히신 겁니다. 반란수계 중이세요? 이번에 4월 5일 그 재보궐선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인 국민의힘의 참패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아니라고 우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참패예요. 이게 입장이 수도권하고 영남 쪽하고는 완전히 갈립니다. 영남은 공천이 훨씬 중요해요. 다른 지역의 수도권의 웬만한 열세 지역이나 뭐 경합 지역은 공천보다는 본선이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당의 모습을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수도권 지역 인사들이 국민의힘의 뭐 당협위원장이 됐던 출마 희망자가 됐던 이런 사람들이 바꾸자. 온통 다 뭐 바꾸자 이런 표현대로 하면 선상반란입니다만 제가 보기엔 혁신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건 수도권이다. 김용남 의원이 반란 수계로 처형될 날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지금 이 용산의 분위기로는 저런 불온한 처형이에요? 상상력은 처형입니다. 어떻게 잘 버텨볼게요. 저는 아무튼 여기 엮이지는 않으려고요. 보세요 벌써 같은 수도권이지만 거리 듣잖아요. 김 교수님은 뭐 짐작되세요? 선상 반란의 주인공은 미인심이다. 인심. 민심인데 석자를 해야 됩니다. 땡땡땡땡이라고 하니까 결국 민심의 엄중한 매를 맞아서 또 민심 해초리에 따라서 당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의원님. 저는 대통령 혹은 윤석열이라고 봅니다. 선상반란이요? 아니, 왜냐하면 친위 쿠데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기현호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런데다가 강단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의 집권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 눈치 살피고 용산 눈치 살피고 윤핵관 눈치 살피고 이거밖에 못해요.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들은 뭐 영이 안 서지 않습니까?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각자 다 다른 말하고 그로 인해서 문제 일으키고 결국에는 저 체제를 뒤집고 비대위를 세우는 것도 대통령의 의지일 거고 용산의 뜻일 거고 대통령은 바뀔 수 없다고 우리 최재성 수석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표는 바꿀 수 있고 최고위원도 다 바꿀 수 있지만 대통령은 바꿀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제하는 수밖에 없다. 다 그럴듯해요. 지금 답이 다 그럴듯해서 김성애 소장의 진짜 답은 뭘지 정말 궁금해요. 김영남 의원님의 그 수도권 말씀하실 때 철렁했습니다. 제 답은 부울경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0%에 그쳐 작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재보궐선거 결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울산 남구에서 지금 보수 후보 청주에서는 이겼습니다. 수도권과 부울경은 같이 흔들린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비슷해요. 대구 경북은 튼튼하지만 부울경은 특히나 울산 옆에서 당하는 걸 봤거든요. 게다가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울산 남구에서의 흔들림을 보면 부산 지역 의원들은 지금 엄청 떨 텐데 무슨 차이가 있냐 수도권과. 수도권은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반란이고 이 PK는 실제로 있는 국회의원들의 반란이기 때문에 여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당히 큰 힘을 발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거부권 행사를 한번 하셨습니다. 이건 정확히 말하면 제의 요구인데요. 과반수가 출석해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특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민심이 점점 더 이반돼서 김기현호가 힘들어질 때 올 하반기에 민주당이 어떠한 정책, 어떠한 특검 이런 것들을 내밀어서 대통령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야 이대로 가다간 같이 침몰하겠다라고 불안해진 부울경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18명. 18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누르는 순간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요? 이번에 울산 선거의 충격이 그만큼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탈표가 이번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올 하반기 말에 가면 나는 할 말은 했다라고 말하는 의원들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움직인다면
이 선상 반란은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잠깐 이번 4월 5일 치러진 이 재보선이 정치판에 엄청난 파장을 주고 있는 거 맞아요? 제가 보기엔 이번 선거 결과는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의외로 목소리가 좀 작아요. 그래요? 그건 왜 뭐 그렇습니까? 애써 의미를 좀 축소하려는 노력들이 있어 보여요. 애써 괜찮은 척. 청주는 이겼잖아요. 뭐 이런 반응도 나온 것이죠. 이번 패배가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재보궐선거를 엄청 많이 이겼어요. 급기야 2015년도에 있었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관악을 해서 이겼어요. 그때 오신환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 후에 있었던 2016년 총선에서 너무 자신 있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친박공천, 찐박공천 뭐 다 이기니까 재보궐선거 계속 이기고 관악에서도 이겼으니까 그러다가 2016년 총선 참패했거든요. 딱 1년 남았는데 이번 패배를 교훈 삼아서 혁신을 하고 바뀐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의외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거를 쉬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의미를 자꾸 축소하고 아니야 괜찮아 뭐 이번엔 뭐 미니 선거였어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1년 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도부나 현역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애써 침묵을 지키는 건 좋은 자세가 아니다. 또 하나는 저는 당정 관계도 저는 이참에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정 분리냐 당정 일체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당정 일체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당정 협조를 하고 국정의 똑같은 목표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당정 일체가 강조되다가 이게 당정의 일색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색화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의 역할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한테 갈 리스크를 당이 먼저 막아주는 완충작용을 해야 됩니다. 또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갈 것 같으면 당이 나서서 그걸 가속 페달을 밟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그 거예요. 역할을 잘 못하고 있죠. 네. 그동안 벌어진 일들, 이 재보선 전까지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자면 일단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설화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 국경일로서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는데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밥 얼마나 드세요? 아니, 저는 한 공기 다 먹습니다. 우리가 밥심으로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예. 조수진 최고위원회 그걸 이제 정책 대안이라고 하는 발상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밥 한 공기 다 먹자는 제안은 제가 동의. 개인적으로는 찬성. 예. 근데 이제 이런 설화가 왜 잇따르느냐? 저는 결국에는 용산 대통령만 쳐다보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굳이 얘기하는 대안이 밥 한 공기 더 먹자.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쌀 소비량이 준다. 이거는 아이디어 수준으로 얘기해도 좀 민망한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마치 대단한 비밀을 KBS에만 알려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희화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조수진 의원은 굉장히 또 억울해 하더라고요. 앞뒤 뱅각 다 떼고 얘기하면 어떡하냐. 아이디어도 못 정치인은요. 내냐. 설사 본인 얘기가 맥락이 왜곡된다 하더라도 그 왜곡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 변명밖에 안 돼요. 말의 정치니까.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기사 보고 조수진 최고가 농담조로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냥 분위기 풀려고. 근데 이제 녹취 파일을 들었더니 그 농담조는 진지해요. 아니었어요. 진지해요. 진지하게 한 진지해요.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황당했죠. 이게 어떤 정책적 대안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쌀이 남아 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견지했던 농업과 관련된 정책,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는 농업진흥지역 이걸 그대로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이거를 농업인들이 달리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거나 정책적 변화를 가져올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건 정말 뜬금없잖아요. 이런 잇따른 실언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당에 지금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김기현 대표 체제 리더십이 아직은 좀 차근하지 못했다는 게 하나 있고 그 최고위원들의 그런 기강 회의는 절박함이 부족한 거예요. 예컨대 그런 겁니다. 조수진 의원이 그거 변명하듯이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말을 실수해 그러니까 그건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 정말 아침 방송마다 라디오에서 너무 우리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그 탓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많이 하긴 하죠.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답변하다가 실수가 나온 거예요. 이런 식의 억지를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많이 질문해도 또 잘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긴 해요. 그게 내공이고 그게 정치인의 실력이죠. 이 전반적인 실수는 최고위원들이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직거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모이면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께 의사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대통령께서 약속하셨잖아요. 2주일에 한 번씩 따로 봅시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봤나요? 안 봤죠. 되자마자 대통령이 힘을 안 실어주니까 최고위원들이 딱 보고 안 거죠. 아 이건 뭐 내가 해도 되겠네. 게다가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을 제외하면 거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아 난 김기현 대표 덕에 내가 최고위원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할 대로 하세요. 저는 제 말대로 하겠고 특히나 대통령 마음에 들게 말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100% 맞춰서 가는 것. 그럼 김기현 당대표의 0이라는 거는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김기현 대표가 벌점 주겠다 그랬거든요. 당 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원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습니다. 자격 평가 시 벌점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별 효과 없을 거라고 아니 보세요? 뭘로요? 그러니까 등급을 뭘로 매길 겁니까? 김재원 의원이 최초의 망언을 했을 때 가만히 있었으면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당 윤리위에 신고를 했을 것이고 윤리위가 처리하는 과정에 보고 있으면 됐거든요. 근데 윤리위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선을 쳐준 사람이 김기현 의원이었어요. 첫 단추가 결국에, 잘못 깨졌다. 네, 저는 일벌백계가 필요한 시점에 그걸 김기현 대표가 놓친 거죠. 안 한 거고. 김재원 최고 문제는 일벌백계 했어도 본인도 할 말이 없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건 국민의힘의 당론이고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와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조상묘도 판다. 대통령의 공약을 굉장히 희화화시킨 거였습니다. 윤리 가구도 남을 만한 문제인데 이걸 안 하고 나니까는 그 뒤에는 뭐 대표는 저렇게밖에 영을 못 세우는구나. 이게 이제 당내 시그널이 다 간 거여서 앞으로도 저는 영을 세게 세우기가 어려울 거다. 제가 보기엔 그 전에 그 저희 당 전당대회 룰은 다 출마해서 1등이 당대표를 하고 2등부터 최고위원이 되는 체제였어요. 네. 집단 지도 체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1등한 당대표하고 2등한 수석 최고위원하고 너무 싸워요. 매번 너무 싸워요. 그래서 이걸 룰을 바꿨어요. 그래서 따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 선출하는 거로 당대표 나간 사람들은 1등이 당대표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룰로 바꿨는데 이 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최고위원으로 뽑히는 사람들을 아무도 당 지도부라고 인정을 안 해요. 힘이 약하구나. 아니 왜냐하면 면면이 그래도 당 지도부라고 보면 뭐 다선 의원의 뭐 경륜과 어떤 정책적 대안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돼야 당 지도부로 이렇게 존중도 받고 대표급. 뭐 힘이 실리는데 아니 일단 원외 인사도 너무 많고 현역도 초선급이에요. 사무총장보다 최고위원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당 구성 자체는 최고위원이 최종적인 결정을 다 한단 말이죠. 그럼요. 근데 사고는 연실쳐, 최고위원들이. 이게 룰을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룰 다시 바꾸면 김무성, 서청원 파이팅 사태가 뜬다. 아니, 매번 사실은- 최고위원 할 때마다 그냥 사실 그것 때문에 바꿨어요. 그 다음에. 하도 싸워서. 당이 이렇게 시끄러워지자 당대표 선배들, 예전에 당대표 했던 분들이 훈수를 한마디씩 두기 시작했어요. 엄청 매운 쓴소리를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저는 잘 이해는 안 되는 게 직전 당 지도부가 어떤 형태로든 무너졌으면 그때 최고위원들은 최소한 2년에서 4년 정도는 자숙을 하고 새롭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때 최고위원이었던 조수진, 김재원 의원 또 공교롭게도 지금 설에 올랐던 두 주인공인데 이준석 대표 때는 내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답니다. 개별적 목소리 나가서 내지 마라.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했대요? 네,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최고위원들에게 주문하고 설화에 오르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압박을 가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합의한 이야기 말고는 개별 그렇죠. 인터뷰하지 말아라. 제가 보기엔 이준석 당시 당대표의 그런 이야기는 최고위원들 인터뷰하지 말고 방송 웬만하면 나가지 마세요. 그거 다 제가 할게요. 이런 의미였어요. 아니 근데 요새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신난 것 같아요. 본인의 입지랄까요? 이런 거.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잖아. 좀 이런 느낌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 얘기했죠. 예,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행복하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천하용인의 거취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데 가장 저기서 쓸 수 있는 수작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뭉개다가 나중에 공천 줄 듯 안 줄 듯 하다가 나중에 안 주기 당할 생각 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댓글창에 막 신당, 창당, 탈당 이렇게 두루룩 올라오는데 지금은 더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제가 천하용인하고는 합인하고 하시는 말씀이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것도 내가 지금 얘기해 줄 필요가 없다. 신났어요. 우리 당이 더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이준석 대표의 저런 행동도 더 문제라고 봐요. 이번에 전당대회 천하용인을 사실 뒤에서 배후 조종한 게 이준석 대표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자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지금의 당내 분란의 한쪽 당사자이고 그렇지만 또 전당대회에 나와서 자기들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천하용인을 내세워서 했습니다만 15%에 못 미치는 저조한 득표를 보였고 결국 패배한 거예요. 그러면 자숙하는 게 맞고 당이 일단 김기현 체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우선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김기현 대표 체제가 계속 죽을 쓰니까 잘한다 박수 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전직 당대표로서의 저는 경거망동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안다고? 네, 그거 절대 오만하는 행동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치를 다 알지 못해요. 당 내부에선 좀 못마땅하게 이준석 대표 훈수를 보는데 그럼 이분의 훈수는 어떤가 봐주세요. 두 번째 훈수 두는 선배는 한나라당과 자유한국당 시절에 당대표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 이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대표가 당을 잘 이끌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밑에서 보니까 엉터리로 왔다 갔다 하고 철학 없이 움직이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죠. 그걸 갖다가 니는 지방자치단체만 일이나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그래 해가지고 무슨 당대표를 하시겠다고 그러는지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 했어요. 근데 홍준표 시장님은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 사실 별로 틀린 말을 안 해요. 근데 저분의 그 뭐랄까요 한계는 뭐냐면 정작 본인이 완장 찼을 때는 그렇게 못한다. 아니 본인 당대표일 때 설화를 얼마나 일으켰습니까? 장기 훈수가 그래요. 본인이 완장 차면은 엉망진창이 돼요. 훈수는 쉬워요. 아니,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 홍준표 대표가 틀린 말을 한다고 지적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신뢰를 별로 못 가는 이유가 아니, 자기 때는 어땠는데 아니 이런 마인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제 한 달 됐는데 홍준표 시장이 급기야 비대위 체제로 못 간다는 보장이 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비대위란 했어요. 단어를 처음 꺼냈어요. 그러니까요. 시장이. 근데 본인 경험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2011년도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홍준표 대표였어요. 근데 그때 막 이런저런 실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야 홍준표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절대로 못 이기겠다 그래갖고 최고위원들이 일괄 사퇴하면서 당 지도부를 와해시켰거든요. 그러면서 박근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갔죠. 딱 본인 경험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에 보면.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보통 지자체장은 중앙 정치에 거의 관여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왜냐하면 중앙 정치에 관여하는 순간 자기 지방 일은 안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답이 있잖아요. 나 당의 상임 고문이다. 내가 왜 얘기를 못하냐.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건데 그 뭐 깔린 건 저는 지금 의도가 있을까요? 김기현 대표 체제도 이번 보궐선거에 참패를 하면서 지금 경고등이 켜졌고 거기에 훈수를 두는 이준석 전 대표도 제가 볼 때 경거망동하고 있고 거기에 매번 지금 장기 훈수 두듯이 이야기하는 홍준표 전 대표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고 정말 우리 당이 조금 걱정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걱정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솔직한 말씀. 아니 근데 홍준표 시장의 장점은 다른 단체장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진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홍준표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해요. 원래 그분은 그러시니까. 원래 방자하다 이러시는 굉장한 장점인 거예요. 특별하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반감을 안 갖는 게 일단 좀 코믹한 데가 코믹한 캐릭터 있으시고 별로 그렇게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지 저걸 가지고 막 쌍심지 돋구고 누가 논쟁을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게 신기해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토론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니 대표님도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그랬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털고 넘어가는 털털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대구시장으로서 저런 행동을 하고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여전히 난 꿈이 있어야죠. 예, 전 그래서 다음번 대권에 내가 도전 못하라는 법이 있느냐라는 뉘앙스를 계속 깔아놓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지자 그룹도 모이고 다음번에 대권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나중에 가서 홍준표 시장이 되건 안 되건 그 세력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심한 공격도 좀 어렵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이 이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옳은 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 말을 거칠게 하는 건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게 본인의 캐릭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 지금 우리 당이 워낙 지금 뭐 갈 길 모르고 좌충으로 하다 보니까 홍 대표, 홍 시장 같은 분이 이제 옳은 소리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은 면도 굉장히 많고 그래도 김근식이 옳은 소리 많이 한다. 저는 홍 대표가 옳은 소리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홍 시장님 최근에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하트가 날아가는 모습. 저도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예. 쓴소리 많이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최근에 홍준표 시장의 어떤 그 성격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시절에 당대표 할 때도 막상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는 완전히 고개 숙여 인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께서 절대 권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맞서지 않는다는 어떤 철칙은 있는 것 같아요.